예, 안녕하세요. 정치의 재밌는 뒷담화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탄핵 변희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어준 호흡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네, 저는 좋은 게 어차피 제가 탄핵 무효 운동가이자 네. 탄핵 추진 운동가이기 때문에 아.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탄핵 박사셨습니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박수 왜 안 쳐줘요? 아, 박수. 자, 우리 잘생긴 정치의 선구자 김용태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 마주보고 있는데 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왜 이렇게 온갖 것을 갖추고 살고 계시죠? 아, 전혀 아닙니다. 에이, 장해찬도 있는데 뭐. 요즘 등장한 새로운 분이네. 장혜찬은 옛날 분이잖아요. 지금은 이 법적으로 어떻게 최고위원인가요? 법적으로? 전. 아니지. 지금 아니, 또 가처분 신청을 지금도 해보니까. 최고위원이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해석에 따라 알아서? 다른 것 같은데 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계시고 현이라고 불러주시는 법적으로 현이라고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가처분 예, 신청이 예. 그때 인용되게 버렸기 내가 때문에. 보기에는 네. 최고위원 호소인. 제가 아니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통성 있는 전 지도부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 늘 하고 아, 있어요. 그 말 맞네. 최근에는 저한테 그 5명 중에 1명 살아 있으니까 네네. 가처분 핵심 관계자 가해관이라고도 부르고 가해관. 가해관. 이해 당사자라고. 그러네 진짜. 이해 당사자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왜 MBC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MBC 현재 우리 방송에 나오는 MBC 노조는 제3 노조인데요. 노조원이 몇십 명도 채 안 된답니다. 그래 김세희가 옛날에 있던 데잖아요. 네, 김세희라고 가로세로 연구소 만드신 거기 분이 그 위원장을 했고. 김세희가 위원장이었고 또 공동위원장이 있었는데 네네네. 최대한 아나운서라고 지금 펜앤마이크 MC 하는 친구. 아, 네, 예, 예. 제 친구야, 제 친구. 예, 네. 그래서 친구요? 그 당시엔 60명 됐었는데 지금은 지금 줄었을 거예요. 더. 훨씬 더 줄었고 네. MBC 노조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1,900명이 민원련 산하의 MBC 노조 지부 거기가 1,900명이고 나머지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2노조, 제3노조가 이루어져 있답니다. 제2노조는 차이가 뭐죠? 제3노조는 내가 정확히 알겠는데 제2노조는 그게 공영방송 노조라고 해서 그거는 그 이제 중간 좀 간부들끼리 약간 좀 연령대가 높아요. 네, 그분들끼리 네. 만든 거고 지금 힘들게 투쟁하는 분들은 제1노조 분들이겠군요. 제1노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1노조 분들. 제1노조가 1,900명 되는 민주언론운동 노조 MBC 지부. KBS도 제1, 제2, 제3 있잖아요.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요? 조금 다르죠. 어때요, KBS는 그 제1노조가 그 행정 뭐 기술 관료 그래가지고 제일 많고 거기는 제2노조가 아마 민노총 노조고 제3노조가 이제 이른바 보수노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MBC는 이제 이 민노총 노조가 제일 많고 이제 1, 2, 3노조가 나중에 이제 순서로 생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적폐를 몰고 쫓아내고 싶어하고 그런가 봐요. 어때요? 오늘 좀 어렵네요 방송.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근데 이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이건 MBC 문제 풀려면요, 이거는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날리면 들리느냐, 따라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고 이제 들어갈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우선 곤란한 김용태 전 아니 최고위원님 왜 말씀해 시작부터 보세요. 사상 검증을 하시려고 저희 사장검증하면 청각검증. 수리남 보셨어요 다? 수리남 네, 보면 거기서 봤죠.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탄이 꼈다고 이제 막 하잖아요. 아, 저한테 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보시니까. 아니 이건 대답 안 하겠다는 여기 대해서 거야? MBC의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날리면으로 들어보려고 무지한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확신적이구나. 저 조갑재 씨하고 배현진 의원이 돌리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바자에다가 이 소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를 제일 안 들리게 만든 건데 그래도 저는 바이든 들리고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이른바 영상 음성 다루는 사람들이 더 잘 들리게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이 업그레이드한 영상 들리는데 막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이든으로 들려서 인제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는 혹은 들었을 때는 명백하게 바이든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난 당연히 바이든인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냐 되게 이상했거든요. 뭐 사실 이상하지도 않았지. 왠지 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반박이 나온 다음에 틀어준 영상을 내가 들어봤을 때 갑자기 날리면으로 들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간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바이든을 들리다가 배현진 앵커가 돌린 거. 그러니까 그 누구야 박지원 원장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리면으로 들리니까 내 귀를 압수수색하지 말아라. 음. 그 말에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나도 날리면으로 들린다 이거 공표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버전이 다르군요. 다 달라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바이든이라고 발언했던 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비교 딱 하면요. 그거 보면은 그렇죠. 그거 하면 완전히 똑같아요. 예, 같은 네. 사람이 바이든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 맞아요. 이제 명확해졌다고 근데 봅니다. 이게 진짜 텍스트가 중요한 게 텍스트를 보고 들으면 거기에 많이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란 텍스트를 보고 들으면 저는 바이든을 들리고 아니 그것도 잘못됐을 날리면이란 수가 텍스트로 있어요.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 들었다는 그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거 처음에 버전 잘 자기도, 봐요. 자기도 처음에는 바이든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는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들려야 되죠. 비슷하게 저는.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영상이 처음에 나온 그 영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저 조갑재 씨하고 변희재 배현진 앵커가 씨를. 돌리는 영상인데 하여튼 바 할 때 팍 뭔가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비읍이 잘 안 들리게 만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게 그러니까 정상이고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도 사실 제가 먼저 아. 메신저로 텍스트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 그렇죠. 이날이죠. 목요일 날 그 아침에 텍스트로 먼저 받아봤고 그 다음에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바이든을 그래도 들리고 텍스트의 영향을 먼저 받았을 바이든으로 것이다? 먼저 왔거든요, 텍스트가. 어때요? 하군 본인은? 본인은 왜 빠져나가려고 그래? 본인 정확히 사상 검증해요. 저 바이든, 그냥 예쁘게 말해봐. 바이든 안녕. 바이든 안녕. 요즘에 나오는 거 바바바바바바 그거. 예, 예. 그거 바바바바, 그거고요. 바이든. 예. 그러니까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 예, 어떻게 보죠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 보면서 아이고 그런다고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충성도 요령껏 눈치껏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지금 박수영 의원도 이 그렇잖아요. 박수영, 배현진 배현진. 그리고 김은혜 씨가 더 욕을 먹는 김은혜. 거는 방송사 앵커 출신들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음성을 참 민감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냐 이제 그런 말들을 듣는 거고. 현재 근데 우리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당은 지금 바이든나 든다 그러면 거의 다 제명하는 분위기여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아니 왜 지금 초선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수리남 보면 그 집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아, 사실대로 스포를 이실직고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 초선원들도 이제 공천 관련 시즌 다 되면 아마 떨어지고 나면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때 저희 뭐 가서. 이실직고 할 수 있지도 지금 않을까 어쨌든 하는 그런 생각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제 이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MBC를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 근데 날리면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홍보수석이 얘기한 거지. 발음을 한 그렇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잘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자기는 바이든이라는 했다는 기억이 없을 뿐이지. 이 새끼도 뭐라고 기억 안 말했는지. 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날리면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데 대통령실이 어쨌든 홍보수석의 입장이 날리면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명백히 날리면인데 바이든으로 조작 날조 제목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은 이 당에서 아니다 이거 바이든이다 그러면 이건 제명시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게 몰아붙여 놨으니까. 근데 뭐 김용태 최고위원은 위치가 워낙 위태위로 와서 뭐라고 말하든 특별히 영향 안 바이든이라고 받는 거 하든 뭐 아니에요? 날리면으로 하든 어차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네, 중요하고 또 네. 근데 이게 저는 저희 당이 어쨌든 MBC를 향해서 지금 뭐 법적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관련해서 자막 단 거 가지고는 저는 여기 대해서 뭐 항의를 하고 MBC 어떤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상 뭐 민주당하고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되고 그런 생각은 당내에서도 뭐 일부 많은 당원들도 여기 대해서 그 법적 공방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지금 고발장을 당에서 제출했는데 그럼 당 법률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고발장 제출한 건가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저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의 법률지원의 위원회에서 아마 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명예훼손을 뭐 수십 번을 걸고 걸리는 사람인데 일단 명예훼손을 걸려면은 저쪽 입장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일단 정해져야지만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저렇겠다 나오는데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김은혜 수석도 제3자거든요. 그럼 제3자 의견일 뿐이라고 이러면은 사실 MBC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수사할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네, 변호사가 필요 없군요 이 상황은.
그냥 변호사인데 말을 한 할 말이 당사자가 없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이걸 아니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허위 보도로 했다고 허위로 자막 땄다 이게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어.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음성 분석학자들도 다 틀리다 그러면 그리고 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들렸냐 그리고 처음에 148개 언론사가 그거를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뭐 영상이든 뭐든 간에 그 언론사들 전부 다 누구 하나 바이든 아니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게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그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한 14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날리면이라고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거든. 그치, 지금 그래야지. 얘기하려면 근데 그랬어야 되지. 어느 기자도 아무도 안 그랬어.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 명 다 바이든으로 통일이 됐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이 15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해명 네. 과정에서. 이게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보수 유튜브에서 날리면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음성 분석학 그냥 보수 유튜버에서 바이든이나 얘기 안 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우겨버렸더라고. 그냥 바이든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날리면이 아니 그런 말도 안 하고 날리면 얘기 안 하고 이건 바이든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똑같은 거야 보수 유튜버들이랑.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은혜 수석이 날리면이라고 박아놓으니까 날리면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날리면이라고. 근데 저는 그 듣기가. 15시간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15시간에 음성 분석학자들하고 어떻게 들리냐를 다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네티즌들이 분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파수라든가 뭐 음역대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미리 음성 분석학자들로부터 이걸 받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우리가 분석해 보았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분석학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방송국에서 검증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걸고 이건 바이든으로 들립니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5명 그때 했는데도 다 안 한다고 그랬고 공식 답변 안 한다고 그랬고 KBS도 10명한테 그때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랬잖아요. 뭐 KBS랑 SBS 10명인지 5명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어쨌든 발을 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불분명한 누군가 뭐 말은 못하지만 내 이름은 못 걸지만 이렇게 들립니다라는 그것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 정도에서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전문가 이름을 걸어야죠. 이름 걸어야죠. 네. 대통령실 한다면. 근데 근데 안 거기서부터 안 하잖아.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좀 못 나서고 좀 익명의 이제 그 페이스는 익명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사람 정도 나서서 조금 이제 좀 이상해졌죠. 지금 음성 전문가가 나와서 바이든 맞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사기쳤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주로 검찰하고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수사관들하고 그럼 이야기. 이게 못해요. 컴퓨터 예. 분석도요. 이 포렌식 분석팀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검찰 조작이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서는 거 힘들어요. 당연히 이거 밥줄 걸려 있으니까 저기 정경심 P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100% 정확한 건 없거든요.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의견 표명을 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콧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하시죠? 전문가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뭘 할 수는 이해해 주세요. 없어요. 예.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술만 먹으면 돼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도둑이 제발 제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바이든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국과의 이 늘 좀 우호적 관계 이런 거 집착하다 보니까 괜히 바이든을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적이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바이든보다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이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바이든을 비판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좀 바이든이 민망할 수도 있죠. 자기네 의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이든 욕했다가 아니라 핵심은 바이든 뒷담화를 깠다는 거야. 뒷담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그 날리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바이든을 전제로 그러지. 그러니까 날리면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처럼. 그러니까 체리따봉 문자할 때도 같은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게 뭐예요. 뭐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문자 주고받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문자 내용이 당대표 아니죠. 원내대표에 대한 걸 당대표에 대한 거를 원내대표랑 둘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때 좀 실망하고.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바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그 아닌가. 바이든의 그 현장 연설을 보면은 이제 이 60억 불이라는 거 이제 그 돈을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지. 어떻게 미국 국민들 세금 돈을 막 내면서 자기가 이제 의회랑 얘기해서 탁 내놓겠다면서 굉장히 좀 목에 기부스를 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거의 48초 동안 상대를 안 해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멋쩍었죠. 좀 배알이 민망하고. 뒤틀려서 아이고 너 잘난 척 해봐야 너 의회가 이제 안 해주면 너 쪽팔릴 거 뻔 이런 식으로 갔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격주 안 맞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저 문제가 그 만만치 않은 진짜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저기 트럼프가 나타난 이후로 예전 같으면은 뭐 저런 거 쉬웠는데 이제 자국 1순위가 되면서 야 우리가 왜 세계 질병 대책 내놓냐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 미국의 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윤석열 너나 똑바로 하라는 게 의회 통과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60억 달러 승인해주냐 마냐가지고 음. 공화당 쪽에서 지금 그래서 공화당 하고 지지 있죠. 젊은층들이 윤석열 정말 바른 잘했다. 말 했다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아니 근데 얘기가 이상하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네요. 일본에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서도 인기 올라가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그 글로벌 정치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혹시 장래희망의 유엔 사무총장? 칭찬도 받고. 참고로 이게 이제 이 승인은 이 미국 의회 예산의 승인이지 대한민국은 예산 통과되면 승인 절차 없습니다. 예. 외교통상부가 한꺼번에 그쵸, 이렇게 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불하니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승인 안 되면 뭐 쪽팔려서 이거는 한국 국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승인 근데 절차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발언 이제 맥락은 이해하는데 대통령께서 혹시 이 그 프로세스를 모르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프로세스. 그 이야기는 전 동의가 예.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고. 다만 이제 이 두 착각하시고. 가지 가지고 이제 야 미국은 우리가 뭐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 그러지 않냐. 그 맞아, 그 그 동의. 문제하고 이제 승인 문제 있었을 때 훨씬 중요한 건 승인 문제고 외교통상부가 1억 불의 예산을 우리 쓸 수 있다 보고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국회 승인 필요 없다는 말은 없겠지. 그냥 외교통상부 현재 공적 부조 예산 있으니까 여기서 1억 불 쓰면 됩니다. 이게 그거를 보고서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맞아요. 뭐 승인이 저는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말리면족들이 미국은 이제 의회니까 국회라고 그래. 그거 착각하는 게 더 쉽죠. 차라리 승인.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원래 그 재단에 우리가 2,500만 불 정도 기부하는 걸로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4배로 올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처음엔 초청도 못 받았다가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가지고 초청도 해주고 발언 기회도 줬다. 이제 이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그 결정적인 IRA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1억 불을 어쨌든 투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근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좀 약간 푸대접을 받고 바이든으로부터 그런 행동을 받으니까 솔직히 나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뭐 들었다 놨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 솔직히 말하는. 안보실 2차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기분 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안보실 이차장에게? 김성환 실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그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속으로는 기분 나쁠 거야. 현장에서 그렇지. 현장에서 설마 이 박진 장관부터 김성환 실장이 48초로 예상하고 보고하고 끌고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그렇겠죠. 얘기는 안 했겠지. 근데 이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2번 인사를 했더라고. 처음에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한테 악수를 먼저 해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는 혼자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이든 주변에 있었는데 그 다음엔 박진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두 번 두 두 번째 인사를 하면서 이제 48초가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조문을 못해서 살아있는 분한테 2번 절을 하셨나? 아니 저랑 아니고 이제 악수를. 악수를. 근데 어쨌든 노력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국내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런던 출발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잡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확정됐다고. 근데 결국 한일 정상회담도 안 잡혀가지고 결국 기시다 총리 있는 대로 그냥 뛰어왔고 한미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안 잡혔죠.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잡혔다고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경질을 해야지. 맞아, 그 사람들은 그게 저도 잘라야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김태효 그 차장께서 MB 때 이미 대외협력 기획 수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에 능통하실 텐데 브리핑을 하시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흔쾌히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표현 쓰지 말고 노력하겠다라는 표현을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근데 브리핑을 하셨는지. 김태호 그 차장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 국제 정치 뭐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여기는 이 외교에게는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의전적인 거라든가 약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교부 관료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 그럼 박진 장관이 애초에 런던도 안 가고 뉴욕에 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리를 했을 텐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국민들에게 국내에서는 잡혔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잡혔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항의가 들어왔고 미국 쪽에서 아예 말도 없었는데 그냥 안 잡혔던 것 같죠 이제 봐서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IRA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기관 5개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다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를 전혀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미국이나 어디든지 간에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게 되게 미숙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대통령이 유엔 간다 그랬을 때 혹은 어디 간다 그랬을 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 나왔고 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성과를 내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또 맞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그 로비스트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나는데 이거 박정희 정권 때도 그거 잘못 써가지고 코리아 게이트 터져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외국에서 자기 이익 관철하려고 로비스트 구해서 막 쓰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안 좋아한다는 거는. 근데 그 로비스트를 업체를 계약해서 썼다면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거 철저히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확인합니다. 보고서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실이 그립감이 강하다 그러면은 외교부에서 보고서가 올라갈 때 그냥 1, 2, 3, 4에서 그냥 나열식으로 갑니다. 특정하게 강조해가지고 두껍게 써가지고 이게 우선순위다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이 있을 뿐이죠. 그게. 결국은 그 대통령실에 안보실 사람들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자, 외교부 미 로비 업체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KBS 단독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고요. 서울경제 뭐 무슨 신문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로비스트한테 돈 주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근데 결국 못 막았잖아. 동향 좀 그러면 이제 못하고. 로비스트들이 다니면은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간파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로비스트 자꾸 쓰면은. 그래서 그래놓고 만나자 그러면은 안 만나주죠 전해버리면은. 아이고. 어쨌든 다음 건 넘어갈까? 아니면 MBC 얘기 계속 좀 더 할까요? MBC 얘기 좀 더 하시죠. 네. 먹지만 말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합시다. 근데 오늘 그 고발장 제출하는 분위기나 어제 그 항의 방문 분위기나 지금 현재 MBC를 무릎 못 걸리면 정권이 큰일 날 정도로 너무 강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경고 주고 빠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 너무 세게 들어가서 출구 전략이 없다. 이건 결판 안 되면 끝장날 정도로 너무 세게 밀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분위기면요 검찰이 MBC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사실은 언론사 압수수색이 민감한 게 언론사 이제 각종 취재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들고 가버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못 그러니까 들어갔잖아. 이게 지금 예민해지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떠나서 당원들도 이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있는 돼버렸던 것 그런 생각 가지시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어제 뭐 MBC 항의 방문할 때 몇몇 당원분들도 오셔서 뭐 계속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보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구 전략 글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 그럼 출구 전략 한번 본인이 마음이 한번 좀- 생각해봐요. 제가요. 네, 한번 제안을 한번 아니, 해봐요. 지금이 아니라 없을까? 그래서 언론사들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면은 그건 결상 막아버립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그쵸. TV조선도 한번 막아냈고 채널A도 막은 적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MBC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이거 뭐 100%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판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아마 보수단체 전체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MBC 현장에. 몇천 명이 대체해가지고 그거 한다 했을 때 사고가 터질까 걱정나 이번에는. 아,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건 전두환 시대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근데 거야? 엄밀히 말하면 압수영장을 받으면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언론사들은 사실 여의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압수영장만 가지고 가가지고 막 취재하다 가져가서 실제로 언론 탄압의 소지가 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나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용납이 안 돼서 압수영장까지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집행을 못하고 물러간다?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패퇴지 패퇴. 네, 중요한 거 그러니까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민단체라든지 보수 지지층에서 뭐 한다면은 저는 그건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뭐, 없죠. 근데 당이 나서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구 전략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 저도 10년간 이제 보수 언론단체에서 MBC 많이 쳐들어갔는데 국회의원들과 같이 간 적은 기억이 없어. 본인은 왜 쳐들어갔어요 그때? 아우 제가 MBC에 허위 보도로 당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지 않지. 당연히 시민단체로 가서 저는 면담도 한 적 있어요. 시민단체 끌고 가서. 근데 이게 권력에 들어오니까 저쪽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된다.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난리든지 했는지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당에 대한 이 장악력이 너무 크니까 당 대표가 까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부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뭐 개인적으로 정진석 의원을 봤을 때 저분이 당 대표 까민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 또 정진석 의원님 그렇게까지 폄하해요?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된 것도 뭐 아버지 지역구 물러받아서 된 것도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와의 이렇게 말싸움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한 번도 못 이기잖아요. 늘 발리잖아. 발리다. 어때요? 이 자리가 되게 어렵네요. 자리가 어렵대요. 아니 지금 징계 요청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로부터 시민단체에서? 예, 징계 요청까지 제소를 받은 하나 상태여가지고 아 김영태 의원이? 예, 뭐 윤리 상정된 거 안 아니에요? 아 그럼 말을 못 시민단체- 하겠네. 아니, 뭐,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아, 지금 그 지역구는 어디세요? 저는 광명입니다. 경기도 광명. 경기도 광명. 아, 지금 당협위원장이에요? 예. 아유, 그럼 조심해야겠다. 상당히 힘들겠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 막 떠들었는데 순천이라서. 순천에 그 지역위원장 경쟁자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요즘 천하람이 막 하는 거야? 천하람 멋있어. 난 천하람 좋아해. 예. 내가 좋아하는 근데 말을 못 시키겠다 좋아하니까 본인이 대신하세요. 아 저는 뭐 이상한 거 아무런 관계가 없고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 다음 주제 하시죠 이제. 근데 왜 대통령은 사과를 안 하실까요? 사실은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발언으로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왜 사과를 안 하실까요? 아니 본인이 한 적이 없대잖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난다. 이 새끼 저 새끼라는 기억이 안 말을 난다. 기억이 안 한 난다라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억이 없어도 그까지는 영상에 다 남아 있는데. 대통령은 명확해요. 나는 잘못했으면 사과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아니, 뭐- 하지만 나는 잘못을 안 했다. 모류의 뭐 수령님도 아니고. 아니 안 했다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를 할 수가 기억은 없는 본인의 거죠. 인지고 법률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상이라는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기억 법조인 못- 출신이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화면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 근데 저 때 이체 이틀이 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 이 상습적 사기성 침해라고 예, 하도 많은 이 사기와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됐다는 얘기를. 방송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니 방송심의에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방송심의에 안 걸리는.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에 예. 동의하지 않아. 뭐 저는- 상습성 무슨 침해야? 사기성 침해라고. 오늘 변희재 하도 많이 사기. 선생님은 저도 하신 이 걸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예. 이런 말 안 하니까 변희재 선생님 하신 걸로. 본인도 한 걸로 할까요? 뭐 해도 돼요. 마음 관계 없어. 좋아. 이 두 명이 한 걸로. 우리는 빠집시다. 아니 왜 두 가지냐? 상습적 알코올성 침해냐? 근데 사기성 침해라 그러더라고 우리 옆분이. 아, 나도 진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잘 까먹어. 술 먹으면서 한 대화를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 진짜. 저거는 상식적으로 기억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건- 아니야, 근데 기억 저건 못할 수도 사기치는 있다니까, 거지. 진짜. 기억 안 아니, 한다고. 기억 말이 못할 안 수도 돼.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평소에 늘 아니, 하던 자기가- 추임새면은 자기가 한 번 영상에 남았는데 저거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저거 보면 다시 기억 안 한다는 그- 건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자동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뇌를 그 인식 영역을 거치지 않고 시작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화로. 방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난 공격하시는 인지심리학대로 내 말이지. 건가요? 지금 깔고 들어가시는 게 그리고 아니, 그래서- 이 새끼가 저 새끼를 한두 번 한 게 아니. 그분 지금 영상에 3개 더 있더만. 이 많아요, 새끼 했던 게. 많아요. 그건 본인이 한 말 맞지. 그래서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근데 아, 본인들은 두 분은 이쉐이 저쉐이 이런 말 많이 자주 합니까 평상시에? 안 하죠. 안 해요 원래? 근데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아 원래 그런 비속어 같은 건 잘 안 써요? 비속어를 쓸 일이 없는 게 대부분이
공식적인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많고 나랑 만나. 아니 사석에서 지금 사석에서 사상 얘기야. 아니 그 사석에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제 술을 마신다. 그렇더라도 뭐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고 사회 활동하면서 안 친하니까? 아니 친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을.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 활동하고 만난 사람들 관계에서 그런 표현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저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쓰죠. 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 만나서 쓴 거잖아요. 어릴 때 친구들. 여의도 사람만 뭐 예를 들면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 첫날에 원래 만나면 어렸을 때 알았어요? 안 쓰지. 안 쓰니까 많이 그러니까 쓰죠.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사실은 그 검사들도 많이 쓰고요. 이 기자들도 많이 써요. 기자들도 많이 써요. 쓰는데 저도 한 30대 초반 때까지 중반 때 쓰다가 네. 녹취 문화가 나오면서 저도 내 기자들한테 다 중단을 시켰고 야, 네. 언제 녹취가 할지 모르니까 사석에서도 똑같이 해결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는 훈련을 좀 했어요. 한 녹취들 많이 까져서. 아. 그 전까지는 뭐 술 마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이 새끼 했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녹취 때문에 이제 요즘 사실 여의도에서도 다들 조심해요. 녹취 때문에. 뭐 술자리에서 녹취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죠. 네. 예. 아 술자리에서 녹취합니까? 아, 술자리에서 녹취 일부 어린 기자들 어떻게 녹취를 해 술자리에? 기자 그냥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다 꺼내놓고 하니까. 진짜? 핸드폰을 이제 유명한 두 개 거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두 개 가지고 다녀. 맞아요. 그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익혀놓고 있어요. 어머 네. 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할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뭐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할 때 비밀 보장이 안 된다.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런 맨날 이야기를 목욕탕 하죠. 이런 본인이 말한 거잖아. 그렇죠. 사우나 이로. 예, 예. 사우나에서 만나야 근데 된다. 지금 이 솔직히 핸드폰은 거의 99%다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왜냐면 녹취를 안 하는 사람도 저쪽이 하면은 나중에 증거가 없으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녹취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는 안 합니다. 나도 안 저는 하는데. 나는 녹취할 줄을 몰라요. 거짓말. 할 줄을 진짜 몰라요. 거짓말 잘한다. 박진영 거짓말 진짜 잘해. 해본 적이 없고 할 줄을 몰라.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핸드폰 기능에 8, 90%를 못 써요.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제 뇌의 8, 90% 이상을 못 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질문한 거 잡으면은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사석에서도 이 새끼들끼리 거의 안 하는 안 하죠, 안 하는 하죠. 분위기다 녹취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검사 버릇은 못 고쳤다고 봐야 돼요. 네. 아,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통령님께서 60년대 출생하신 분이잖아요. 나도 60년대 출생했거든요. 아니죠 본인은 70년대인가? 7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비속어 그런 뭐 쉐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남자분들 많이. 그래서 나는 뭐 그게 그냥 부지불식 간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나는 그때 대통령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보거든. 바이든 때문에도 기분 나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바이든이 잘못한 거네. 바이든 잘못이죠. 근데 그래서 나는 그거 자체보다는 이제 좀 조심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원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항상 좀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되길 바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부추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다는 게 다 문제고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걸 꼭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까 뭐 공천 얘기 살짝 언급했지만은 대통령이 그렇게 나 기억 안 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MBC는 정말 나쁜 언론, 누구는 정말 나쁜 사람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한 방향으로 정말 그룹이 몰려갈 수가 있겠느냐. 그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길이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아니, 근데 이걸 뭐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다 가진 않았고요. 뭐 나가진 않았고. MBC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많았죠. 원내 의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사석에서 있으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 많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유승민 싶어요. 의원이 아주 세게 비판했던데. 세게 얘기했죠. 유승민 의원 아주 그럴만 세게 하지. 비판했는데 그분도 지금 윤리 제명으로 올라가 있는데 저 제소 강신업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아니죠. 예. 무슨 그 서열삼위 강신업 회장한테 당해서 제명이 확실시되는 얘기 많았는데. 아 그래요? 제명도 확실히 시대인데요? 아니, 강신업이라는 서열 3위가 이제 했고 야, 완전 굴러온 돌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강신업 변호사는 원래 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당 소속 아니었어요? 바른당 소속이잖아요, 소속이었고. 원래가. 미래당이지 않나요? 바른미래당. 하여튼 뭐 그것도 합당되고 해가지고 그분도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이더군요 보니까. 정치하고 싶었죠 옛날부터. 출마하고 싶어하는 모양. 그분은 이제 다음 총선 때 자기는 비례로 들어가겠다. 비례로. 네, 선언을 했고 거의 100%, 선언을 했어요? 네, 난 비례로 가야 된다. 김건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당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저희 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 당으로 비례로 간다 이렇게 해서. 나 지금까지 강신업 회장이 얘기한 것 치고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딱 천공 유튜브하고 강신업 유튜브 두 개 갖고
거의 다 맞추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유승민 의원은 위험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우리가? 나 이렇게 약자를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지금 마음이 막 이준석 뭉글뭉글. 대표가 이제 만약에 양두국으로 제명당하면은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바이든으로 제명당하는 거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양두국으로 제명 안 당할 것 같던데 10월 6일 날 미룬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저는 징계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윤리위가 품위유지라는 잣대로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같은 잣대를 대통령한테 댈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근데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했잖아요. 어쨌든 대표를 다시 또 징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근거를 쌓아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권성동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 미끼로 이렇게 그 얘기 하더라고. 권성동은 믿기는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이준석 분들도 대표. 근데 많죠. 윤석열 대통령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는 네, 분들 그런 많습니다. 윤석열 분들은 대통령도 할 수 있나요? 징계를? 어쨌든 지금 할수 당원인 있죠. 걸로 알고 당원이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예. 누가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뭐 품위 유지는 뭐 명백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김용민 목사님을 투입을 해야 되겠네. 아 김영민 목사가 국민의힘 옛날 당원이었어요? 당원하다가 제명됐어요. 왜? 위장 당원하다가. 참네요. 아니 어제 그게 아마 징계 요청이 당원이어야만 될 거예요. 아니 네. 그러면 그렇죠. 보세요. 그건 당연히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헌재에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나온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더만요. 뭐라 하셨어요? 저 요즘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차출설이 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안철수 그건 대표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간 보는 기술은 많이 늘었어 확실히. 그런가? 정치 신년하시더니만. 제대로 간을 보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뭐 장관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당의 활동을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과연 당 대표를 출마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뭐 당원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래도 사람들이 당을 그런 거 좀 싫어하겠죠. 알고 당에서 많이 활동 좀 하시고 그래도 당을 좀 경험이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어쨌든 뭐 2월에 하든 전에 하든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갖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유승민과 안철수 대결하는데 안철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그렇죠. 없죠. 그분은 저기 아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차출설이 나오는 거야. 흔들리는 갈대 그런 같은 문제가 분이잖아. 있거든요. 이게 안철수 의원을 믿지 못하겠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믿으면 안 되지 그 사람. 그래서 아마 뭐 권성동, 김기현, 주호영 이런 사람들 생각했을 건데 저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인지도라든가 너무 지지율은 안 너무 된다 바닥이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내 중심으로 가야 될 거 한동훈 한동훈을 저기에 나는- 투입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나는 국민의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기존 사람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안철수 의원이 대표되는 건 다 결사 반대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단 그분을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는 뭐 한동훈 장관께서 뭐 법무장관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있어요? 정치는 뭐 제가 그럼 잘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치가 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사하시다가 이제 장관하시고 정치 경험은 없으신 분이 갑자기 당 대표를 뭘 출마하시고 대통령도 하시는데 뭐. 안철수보다는 잘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까? 네. 근데 한동훈 안철수 장관은 대표보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 지금 이 법무장관하는 스타일로 당 대표했다가는 하루 종일 말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 신핵관, 검핵관들 생각은 한동훈 당대표 해서 한 70석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정권 하반기에 또 이 사정 조직도 통해서 밀어붙이고 정권 끝나고 난 뒤에는 안전판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술판 버리는 거는 하나의 재주가 있었단 말이야,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것도 안 해요. 술 안 한 잔도 마셔요. 얘기 안 되고 술 안 드세요? 술 안 마셔요. 모임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말장난 잘하죠. 이분은 와서 그러니까 말장난 좋아하니까 음. 이분이 과연 지금 이 복잡한 당을 끌고 간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당선은 되겠지 막 밀어붙이면은 근데 못 그래서 견딜 이문정 거. 검사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 밑에 검찰총장 한참 동안 못 찾았을 때 다들 일하기 싫어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은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유튜버의 그 말장난 중심 정당으로 체제를 완전 개편하는 거야. 뭐야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이걸 이제 당의 현대화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름을 근데 붙여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굉장히 희화화가 됐구나 지금.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어떤 당인데 지금. 아 근데 아니 원래 김치원 이거 현실될 수 있어요. 현실될 수 있는 게 MBC하고 일전을 내가 볼 때 패퇴할 것 같거든요. 이거 패퇴하면은 막 카드가 없어 카드가 이거를 돌파 안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정말 보수 개돼지 수준의 그 남아 있는 층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때 한동훈 카드를 내서 버티고 나머지는 일단 당권 뺏기면 진짜 사태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 한동훈 카드와 국민의힘 당이 스스로 깨지도록 만들어서 민주당도 깨지도록 해서 다당제라는 것을 갖고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지분이 있더라도 안전판이 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할 거라고 봐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깨트리는데요? 이재명 대표 잡아놓으려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하겠죠. 수사를 가지고 그래서 쌍방울 사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친윤 대 비윤으로 깨지고 유일하게 잘하는 건 친명 대 잡아놓고. 반명으로 깨지고 해서 4당 5당 되는 상황 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사람이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야? 그런 거 잘하는 분이 거기 가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씨, 저 김한길? 외부에선 저 이재호, 이제요. 박지원 외부에서는 저 뒤에 김무성 뭐 정치공학자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그렇죠. 귀 닫고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차피 나는- 야당들이 이렇게 야당 됐을 때 이렇게 까는 거예요. 젊은 정치는 이런 거 많이 알면 안 돼. 그냥 옳고 그름 말아야지. 이런 거 막 그 솔직히 여의도의 젊은 애들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아니, 이런 우리가 지켜줘야죠 그러면. 이런 거 많이 알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좀 지켜줘 봅시다. 예? 정치하시는 분들 옛날에 17대 때만 해도 우리가 그 남경필 의원, 원희룡 의원 남원정. 재선 이 정도였거든요. 같이 여의도에서 술 먹고 막 토론회 나오고 막 그렇게 정당 섞어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치 개혁 열풍이 불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신정치하겠다고.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개혁을 하자 이런 흐름이 쫙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그런 흐름도 없고 흔히 하는 소장파들도 사실은 이 진영 싸움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선봉대로서 도구가 돼 가지고 활용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전락한 측면이 지금 있어요. 국힘당은 소장파라는 게 이른바 지금 김영태 원래는- 최고위원, 뭐 천하람, 뭐 김대섭 이런 분들 다 원외 사람들밖에 원외. 없네. 너무 심하게 탄압을 받아. 그러니까 소장파라고 하기에는 이건 소장파는 그래도 남원정은 대우를 받으면서 대우받았죠, 보여주고 대우받았죠. 이분들은 완전히 적이잖아, 적 지금 거의. 그렇게 당에서. 힘들어요 내부에서. 뭐 적은 아니고. 안 힘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가 잘 챙겨줍니까? 안 챙겨주지 않아요 그분도? 자기도 죽을 판인데 뭐 누굴 아니 챙겨. 그분은 자기가 죽든 안 죽든 잘 살든 말든 간에 남에게 특별히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치를 본인이 공유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준석 대표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뭐 상식을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상황, 공정 뭐 이런 법과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랑 뭐 천하람 위원장 말하는 게 맞닿아 있는 거지. 뭐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파라 그러지 말고 반비대위 개파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개파가 그래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내부에서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내가 딱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으면은 유지하거나 이게 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뭐 현실 우리랑도 정치에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는 이게 개파라는 게 이제 정파, 가치지향의 모임이었는데 최근 한 1, 20년 사이에서는 이제 공천과 옛날에는 또 돈이 결부돼 있어. 요즘은 이제 돈은 결부돼 있지 않고 아 돈은 이제 없어도 돼요? 돈은 좀 오. 많이 없어졌다고 보이고 개파 보스라고 해서 돈 주고 이런 일 없어요. 요즘은 이제 공천을 얼마나 챙겨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파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천을 받으려면 옛날에는 돈을 좀 내야 됐다는 얘기잖아.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좀 알려줘봐. 지금도 줄잘 쓰고 공천 못 받아잖아. 지금. 줄잘 쓰고 아부 잘하고 줄을 어떻게 줄 잘 쓰? 줄잘 선다는 개념이 쓰고 아부 어떻게 잘하고. 되는 거냐고. 지금부터 아부 이제 잘하는 거? 총선 이제 한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사는 게 이제 핵심이 지금부터. 그래서 그 초선 줄을 어디다 의원들이 서야 됩니까? 빨리 알려줘. 줄이 잘 안 보여. 양당 다 줄별로 안 보여. 한동훈 법사를 한번 찾아가야 됩니까, 저서? 그게 진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뭐 반짝반짝 빛나고 힘이 정말 세 보이지만 한 발짝만 물러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디 가서 조심스럽게 한동훈 장관이 배현진 의원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내가 그 얘기 나 들었어요. 뻥치고 다니고 있거든. 그랬더니 김웅원 지역구라고 사람들이 또 정정해 주더라고. 아, 송파구에. 갑을이거든요. 김웅 네. 아웃시키니까. 김웅은 지금 사실 김웅 거의 아웃입니다. 아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김웅을 아웃시키고 한동훈이 가면은 너무 뻔해. 뻔히 보이거든. 근데 우리 편인 것처럼 했는데 뭔가 좀 과하고 실수도 많았던 배현진을 아웃시키면 뭔가 또 혁신하는 것 같고 개보 혁신하는 것 그러면 같으면서 배현진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충성을 하더라도 오바해서 하면은
중용되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 옛날에 배현진 의원이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되새겨봐요. 제일 처음에 누구랑 손잡았었다가 홍준표. 중간에 누구를 손잡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분이 그런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한 수이구나. 당연하죠. 그분이 옛날에 MBC에서 아나운서실에서부터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세요. 과거가 지금의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 하고 있는 그 방법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적절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바로 꼬리 내리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내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은 강남 3구나 4구 그 언저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송파구 얘기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김웅이냐 배현진이냐. 근데 사실은 그 여당 당대표가 그런 데 출마하면 안 되지. 험지나 당대표. 최소한 종로 이미 당대표 됐어. 지금 당대표 됐어. 이제. 당대표 차출설이 이렇게 최소한 종로 정도 나가고 사실은 저 강북 이런 데 나가야죠. 근데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제 하에서 과반 이상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데 80석, 70석 전이되만 7, 80석 전이대만 만든다고 그럼 하면 뭐 영남 거라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강남하고 뭐 경기 남부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오늘 기사에 재밌는 게 나왔는데 검역관들이 PK 출신들이 많대요. PK 점령한다. PK 출신들이 많대요. 하기야 지금 PK 쪽에 이 무의미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 TK, PK.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같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많아요. 진짜 정치인들 중에서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제 검사를 뽑는다. 참. 그렇습니다. 한 뭐 저기 검사들 한 20명만 꼽으면은 근데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검사나 정치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좀 변호사는 그래도 좀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판검사님들은 좀 약간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좁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은 민초들은 잘 모르는 지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판검사 정당을 욕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여기다 그래도 더 강화를 너무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직되는 이게. 것 같아. 그래서 판검사 출신들 많으셔서 저는 이번에 가처분 1차 잘 예상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로 예상하셔가지고 좀 그게 바로 세상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 나 옛날에는 그래도 법조인들이 그나마 깨끗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직역군보다는 이분들이 정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신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은 정치를 생각보다는 자기 이익과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하셔서 오히려 좀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막판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가지고 정치 영역에서는 또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데 다 법조인들인 거잖아요. 그분이 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특히 검사 출신 법조인 대통령님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품을 좀 넓게 가지고 유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판검사 많다고 엘리트는 아닌 것 같아. 그 명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그때 서울대 동기라고 재판장 바꿔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엘리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실 그 판검사 엘리트주의를 너무 믿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완전히 판검사를 절대 신뢰했거든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 비슷해요. 판검사가 그래도 좀 이 청렴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겠지 했다가 사실 뒤통수 맞았다고 말이죠, 박 대통령. 근데 그때 뭐 그분이 뽑았던 판검사 출신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 옆에 있는 그 판검사 아닌 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이래요, 진짜. 네, 자,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세 번째 자 여야의 이 극한 대립이 계속 커질 것인가. 특히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일단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임 건의안은 통과시키겠죠. 근데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박진 장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죠. 국민이 판단할 거고 수고했다. 왜 자꾸 그 사람 건드리느냐. 근데 지금까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던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박 대통령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되게 다 수용하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 직전에 사표 쓰고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기존에 박 대통령 때 이완구 총리도 그냥 총리 해임 건의안 때문에 나가버렸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거의 지금까지는 그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때 작심하고 40대 장관 그 김두관 장관은 행자부 장관 앉혔을 때 날력 3개월 만에 날리는데 진짜 노 대통령 화를 내면서도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정도 만약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전면전 진짜 전면전. 전면전 간다는 이건 야당 쪽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근데 그분은 전면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할 성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물러서는 게 없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이잖아. 야 근데 뭐 어쨌든 대통령 권한이니까. 소수 여당에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은 근데 그럼 야당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판을 깨야지. 근데 그렇게- 민주당이 판을 어떻게 깨요? 그렇죠. 나는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의 판 능력을 깰 판을 용기가 깰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민주당은 원래 판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스텝은 이제 당연히 탄핵으로 가야 되죠. 더 강도가 높아야 되는데 장관 탄핵으로 해야죠. 그 높은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해임 관여안을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가는 거는 안 맞지. 뭐 그거는 법적 법적으로 요건은 안 맞는 문제가 거지. 있는 건 아니니까 박진 장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쨌든 부적절하게 행사든 적절하게 행사하든 행사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탄핵 소추를 발의 못할 겁니다. 또 발의하면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거기서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된 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행동을 해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생각해 보면은 늘 박진 역사의 장관은 해임 건의안 요건은 충분히 성립되는데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은 업무상으로 좀 일 못했다 이래도 해임 건의안인데 아, 근데 건의 아니니까. 예, 이제 그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엄청나게 다른 헌법이나 거죠. 법률 위반이라는 것으로 따지고 들면은 좀 게다가 애매할 수도 헌법재판소 있겠죠. 재판관들의 성향을 봐요. 그때 탄핵이 그거 인정될 때 인용될 때 그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아니 탄핵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면 장애 투쟁을 한다거나 민주당 아니라니까. 뭘 그냥 액션을 해야지. 만약에 그냥 해임 건의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안 받아들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갈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 갈 거 아니냐는 거지. 아니 김건희 여사 그 특검 소추도 제대로 안 될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런 솔직히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못 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를 왜 안 가느냐 하는 아무것도 안 해 건데 지금. 국정조사를 안 가는 어떤 이유가 저도 솔직히 어떤 느낌이 받냐면은 자신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파헤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파헤쳐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도 못 이기고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어 이런 자기 스스로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 너무 거저먹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팅하는 요소도 없고 또 전문적으로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파헤치는 지비함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 두 가지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그냥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거야.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고 해서 끝까지 박진 사퇴시킬 때까지 우리는 국회 안 들어간다라고 싸우는 방법.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박진은 제쳐두더라도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하면서 그 이전의 과정으로서 국정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엮어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용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 더 다수일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해임의 요건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국민들이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해임 요건이 안 네. 된다고 봐요? 과연 이 사태로 인해서 박진 장관이 해임하는 게 맞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국민들께서 글쎄요, 저는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11월에 되게 중요한 무대들이 많잖아요, 국제 무대들이. 아니 근데 G20 있고. 외교는 계속해서 참사가 이루어지는데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태효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번 일에 어떤 뭐 브리핑을 갑자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지. 글쎄 박진 장관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뭐 박진 장관의 역량이 정확히 어떻게 발현됐는데요? 뭘 잘했어요 그러면? 나 이런 질문 왜 하니? 그래서 대답해 보자. 애초에 이거 뭐 대통령 비서 관련해서는 해임 건의안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일단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이게 진짜 거부권으로 막히면은 그렇지 그러면 그동안 멈췄던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난 내가 볼 때 한덕수 총리는 먼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인데 어딜 가요? 한덕수 총리 어딜 가세요? 먼저 저 집에 물러나셔야 가야 돼, 집에 된다. 가야 돼. 그분은 거짓말을 저렇게 그냥 입에 그분은 달고 국가를 다니는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야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만두셔야 돼요. 입만 열리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총리 바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이미 그때부터 이슈를 못 시켜 왔으니까 사실은 총리 자체도 문제인데 총리 자체가 없는 거죠. 약간의 박진 장관은 국민들이 잘 모르죠. 일단 저분 같은 경우는 네, 한덕수 총리는 좀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무슨 뭐 플랜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랜이 뭐 없다니까요. 플랜 없고 그냥 문제는 던져놓고 플랜이 모르겠다 없다니까. 있다. 아니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단식해가지고 원내대표할 때 단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끌어냈잖아요. 드루킹 특검을 그거는, 했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 터진 정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끝까지 본인이 욕을 먹던 뭐 또라이라 소리를 듣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막 기부스하고 나서면서까지 정말로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그게 보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민주당. 야당은 51%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 단 한 번만 받으면 돼. 나머지는 30% 실제로는 30%에서 35%의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야당이다. 이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만든 건데 그 롤을 누가 하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 작전을 쓰고 있고 민주당은 자꾸 그 여당도 아니면서 51%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 그걸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 그냥 혼자 단식 들어가면 되긴 되겠네. 혼자 단식 못한다니까 그분은. 요즘에 주사 같은 게 너무 발달돼가지고 예, 단식해도 한 20일 정도는 뭐 주사 맞고 잘 버틸 텐데. 아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근데 단식은 안 그러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성태 의원님 최근에 뭐 건강 안 식사하고 좋죠? 말도 안 되나? 그 단식 후유증이 굉장히 좀 그분은 심하다고 FM 들어간 것 같더만. 아. 그분 FM 아니 들어간 저기 것 정말 안 국회 앞에 좋더라고요. 계단에서 했는데 뭐 FM들 안 할 수가 많이 있나요? 못 드시겠다고 폭행까지 그 이후에, 했으니까. 예, 식사도 소량 되게 줄어들고 건강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 본인 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신경 쓰실 게 많아요. 고초가 많았잖아요. 에휴 참 힘듭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사회 뭐, 하십시오. 사회 그럼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내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 당하면 단식해야 된다. 단식을 하든 거리로 나가든 해야지. 뭐 거부권 산다고 빠이빠이하고 그냥 갈 거냐 집에. 이건 하나 물어봐야죠. 문제죠, 이제.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한 달 동안 당대표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슈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보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국정의 문능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한다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어떻게 금방 묻겠냐. 말씀드린 것처럼 해임 건의안 탄핵하고 안 되면 뭐 제 주장입니다. 저는 장외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누가 당대표가? 당 나가야죠. 박근혜 대통령 130위 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 사학법 가지고. 심지어 저 완전 물탕 대표라는 저 황교안 씨도요 거리 좀 나갔어요. 거리 좀 나갔죠. 음. 황교안, 홍준표도 나갔고. 네. 야당은 원래 거리 나가야 돼. 그렇죠. 이제 곧 겨울인데요. 아니 근데 겨울에 나가야지. 겨울에 나가야지. 여름 더울 때보다는 겨울이 나. 여름이 더 힘들어요. 겨울에 옷을 좀 겨울 떼고. 좋아요. 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가도 할만해요. 집회만 200번 해봤는데 겨울이 훨씬 쉬워요. 겨울이 훨씬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무리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박진 하나 보내면 모든 게 편하게 해결되는데. 마무리하라니까 왜 일을 자꾸 키우고 그랬는지. 아니 저기 최고위원이 아니, 뭐 박진 장관을 뭐 보내고 어디 떠나서 전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네. 유감 표명하시고 뭐 네. 이해 구할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시면 좀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당도 아마 이해할 거고 국민들도 네. 이해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저는 끝내 출구 전략이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용태 의원님, 저기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사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훈남하고 같이 토론하면은 노영희 변호사처럼 저는 지적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지금? 내가 지적을 잘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지적을 잘한다는 뜻이죠. 참 그 알겠습니다.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네요. 저기 그럼요. 저처럼 생긴 사람이나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같이 생긴 분이나 굉장히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네요. 전 두 분 다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또 네, 어차피 전쟁은 벌어졌고 네. 이젠 좋으나 싫으나 양진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이제 본인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가 진영이니까 저 말고 다른 진영 한 명 더 데리고 오시고요. 양 진영은 두려워하지 말고 건곤일척에 싸움을 벌려라. 다만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